언어적인 개념 사이에는 뭔가의 뜻을 표현하기 위한 거잖아요. 언어라고 하는 것, 단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뜻 안에는 사실은 깔려있는 여러 가지 가정이라든지 신념 같은 것들, 가치에 대한 지향성 같은 것들이 묻어있게 마련이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왜 이 시대에 이러한 언어 개념으로 교육을 설명하고자 했는지, 왜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고대 시대의 교육이라든지 중세 시대의 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이 1장의 핵심적인 내용인 표준획일화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적인 이 모습들을 형성하는 데 서로 이제 영향을 좀 끼쳤다거나 아니면은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변화된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뀐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제 고대의 뭐 그노시스적인 지식과 에피스테메적인 지식의 성질을 좀 분리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좀 생각을 했었고, 오히려 형식적인 교육,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그노시스적인 교육에 해당되는 지식의 영역이었는데, 이게 산업혁명 시대로 오면서 약간 에피스테메적인 지식의 가치를 더 부여하는 형태로 좀 변화가 됐다. 중세시대 교육은 종교기관과의 어떤 연계성, 그러니까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교회 학교나 성당 학교 개념들이 확립이 되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우주적인 질서, 종교적인 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전수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변화시켜서 이 종교적인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활동들을 우리가 교육으로 치환해서 중세시대 좀 생각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시대로 오면서 드디어 이제 표준획일화 교육 관련된 구체적인 개념들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는 뭐 이제 생산 방식의 어떤 모형들을 그대로 교육의 어떤 현장에 적용을 한다라든지. 근데 사실은 산업혁명의 핵심은 대량 생산이잖아요. 대량 생산. 과거에는 이 어떤 간의 수공업을 통해서 뭔가 소량 생산을 했던 이 경제적인 시대에서 벗어나서 공장,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그것으로 인한 자본 경제의 어떤 활성화,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당연히 영향이 자본이 형성된 신흥 중산층 계급들이 과거에는 특정 계층에게만 독점적으로 향유되었던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교육제도의 형성 또는 보통교육제도의 그 확산, 이런 것들과 산업혁명은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메타포가,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메타포가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노동 생산성, 기초적인 문해력, 이런 것들을 갖춘 학생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요구에 부합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체제가 형성이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빠르게 생산하는 길은 표준화하는 거죠. 작업 방식을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정상품과 불량품을 구분해내고, 뭐 이런 어떤 개념들이 교육 현장에 여러 가지 모습들로 현실화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6페이지의 내용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계몽시대와 관련된 부분들, 계몽시대는 사실은 뭐냐면, 이게 뭐 세계사 시간에는 뭐 당시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해서 뭐 백과사전 학파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특정 영역에만, 예를 들면 철학이면 철학, 종교면 종교, 특정 영역에 있어서만 지식이 아니라 이 자연과학의 세계로 인해 가지고 물질 문명에 대한 또는 이 물질 세계에 대한 지식이 축적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쉽게 말하면 절대적인 진리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인식 체계를 향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계몽시대의 구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이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나의 성장의 자양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이제 학문 체계를 확립한다든지 지금의 대학에서의 어떤 전공 체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각각의 지식 영역들이 분화되고 그 안에서의 뭐 어떤 독자적인 방법론 같은 것들이 획득이 되고 그 영역을 알면 일종의 그 영역의 어떤 전문성을 획득한다라고 인정하는 이런 어떤 체제가 계몽시대와 관련돼서 확산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페이지 41페이지 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새롭게 나타난 공장은 대량 생산을 위한 노동력이 필요하고 여기서 말하는 노동력은 과거에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요구했던 노동력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기계를 작동할 수 있어야 되고 기계를 작동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약간 문해력이 왜 그러면 노동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조건이 됐느냐 또는 기초적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이 처음 촉발된 나라는 어디죠? 유럽의 영국이잖아요. 예, 증기기관의 발명. 그런데 실제 이 공장에 필요한 기계 있잖아요. 예, 이 증기기관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동력기관을 이용해서 이거를 실제 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형태 또는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형태로 뭔가 바꾸려면은 기계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방적기다 그러면은 뭐 실을 이렇게 꽈가지고 옷감으로 만들고 이거를 일정한 형태로 재단을 하고 뭐 염색 기계에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말리고 뭐 가열을 해가지고 건조를 시키고 일련의 절차들이 있고 거기에 맞는 기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계 산업은 어디서 발전했냐면 어딜 것 같아요? 유럽 나라 중에서 기계가 발전한 나라, 기계공학 이런 거 맞습니다. 독일이에요. 독일이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기계를 만들어서 이제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 이제 공장에서 해당되는 기계를 수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기계 처음 보는 기계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술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초기에는 기계를 독일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면 기술자가 같이 따라 붙었어요. 이 기계를 어떻게 운전하는지 마치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을 했잖아요. 그 단순히 원전만 수출해서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우리가 뭐 OJT다, 온도자 트레이닝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원전 발전소의 운영 능력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장이 뭐 한두 개를 해야지 독일에서 기술자들을 파견하지 뭐 여기 수백 개의 공장들이 막 우후죽순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걸 다 파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르칠 수도 없죠. 그 비용은 또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와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와가지고 기계 작동하는 법을 가르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럼 대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기계를 작동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 그렇죠.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을 독일어로 편찬을 했어요. 그럼 누군가 번역을 했겠죠. 그럼 그 기계의 기종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삼성 TV다, LG TV다를 사면 TV에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아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 뭐 채널 세팅은 어떻게 하고 부가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걸 활용하려면 이런 버튼 이런 버튼을 눌러주고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근데 그거를 읽으려면 영어로 번역되거나 프랑스어로 번역된 매뉴얼을 읽으려면 공장 노동자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산량을 예를 들면 오늘 100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100개를 만들고 어저께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일주일간의 생산량 하루에 100개씩 만들어서 7번 7일을 작업을 했다 그러면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나오려면. 700개가 나와야 되죠.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초적인 문해력, 수리력이 공장 노동자들에 있어서의 일상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기초적인 직업 역량화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초등교육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교육.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야 지금 예를 들면 아동이 노동을 한다. 법으로 금지돼 있잖아요. 그런데 산업혁명 당시 또는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동들이 지금도 이제 사실은 여러 저개발 국가라든지 뭐 이런 데 가보면 아동 노동 착취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용품 회사에서 만드는 축구공인데 그게 가죽을 일일이 이제 손으로 다 이렇게 꼬매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오각형 모양이 있다 그러면 패치를 다 붙여가지고 손을 꼬매는데 이걸 애들이 이제 스리랑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있는 아동들이 학교를 안 가고 노동 공장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일상화됐단 말이에요. 일상화. 그러니까 노동인권, 아동인권 이런 거는 뭐 확립되지 않았던 시대였던 거죠. 대신에 조금 기술자 역할을 한다 그러면 초등교육에서 읽고 쓸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단순한 숫자 같은 거 계산할 수 있으면 공장 노동자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탄광 작업에 엄청나게 많이 투입을 했어요. 굴이 좁으니까 어른들은 못 들어가는 굴 안에, 갱도 안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게 한다든지, 인터넷에 나중에 저거 한번 찾아보세요. 산업혁명 시대 공장 노동자들이 워낙 노동 요건이 열악해가지고 집에 어때 퇴근을 했다가 다시 출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노동 시간이 워낙 길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새벽 2시, 3시까지 했다가 6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잘 데가 없으니까 여인숙 같은 데 자는데 사람은 많고 숙소는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빨랫줄처럼 로프를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 줄에 이렇게 기대서 자는 거야. 그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숙취 그러면 행오버라고 하거든요. 술 먹고 그 다음날 막 정신 못 차리고 하는 거. 그 빨랫줄에 널려 있는 것 같다. 술 먹고 그 어원이 거기서 나왔어요. 행오버, 걸려있다. 지금 스마트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그거 페니 여인숙이라고 해가지고 1페니 굉장히 그 저렴한 가격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눕지도 못하고 그렇게 마치 빨랫줄에 빨래처럼 걸려있다가 가는 그런 시대가 불과 100여 년 전에 노동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42페이지 보면은 이제 학교를 구체적으로 확산시키는 설계자들이 종교학교의 유산, 예를 들면 조직화된 교육과정이라든지 질서나 규율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것. 뭔가 우리가 회심하다, 독트린, 주입하다 이런 거는 뭔가 약간 일방적이잖아요.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여야지. 너희들의 생각대로 해석해. 이거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의 어떤 확립된 체계를 어떻게 하면 주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실상은 종교교육의 어떤 핵심적인 본질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근대적인 학교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공장체계가 가져다준 일련의 변화들이 학교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는데 효율적인 조립 라인, 생산물의 표준화, 대량 생산의 생산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근대적인 학교 교육에서 산출이 무엇이냐 산출 개념, 교육적인 성과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교육과정은 공장의 조립 라인을 닮아갔다. 생산 과정에서 질 관리는 필답고사의 형식을 빌어서 학교 안에 장착되었고 학생들의 품질 관리에 활용됐다. 이 모든 변화는 바로 표준화의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표준화된 교육의 등장은 훨씬 더 전반적으로 치밀했는데 학교가 가르치는 지식의 중심이 그노시스적 지식에서부터 에피스테메적인 지식으로 이동하는 것. 즉 뭔가 인간의 본질이라든지 우주적인 존재에 대한 사유라든지 탐구에서 물질 세계에 대한 현상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기술 이런 부분들의 이런 부분들로 학교 교육의 중심이 이동했다라는 거죠. 지혜와 통찰로부터 실용적인 노하우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했다. 학교 교육은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노동시장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나라에서 특히 이제 고등교육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 이 뭐라 그럴까요? 졸업 이후에 취업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배출해내는 것이 마치 대학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보면 예전처럼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고등교육, 그러니까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받는 교육이다. 이 명제는 이제 더 이상은 사실은 유효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학 진학률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80은 정점을 찍었을 때고 지금 70% 초반대예요. 70% 초반대. 그러면 고등학교를 10명이 졸업하면 그 중에 7명은 4년제든 2년제든 대학을 가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또 평생교육 영역에서 일정 기간 취업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 그러면 뭐 재직다 특별전형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은 고등교육에 대한 엄청난 그 문이 굉장히 폭넓게 열려 있는 상황이죠. 과거처럼 뭐 10명 중에 2명만 간다. 고등교육 수요가 있는데 학교가 부족해가지고 학교를 늘린다.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고등교육학과 관련돼서 대학 진학률이 50%가 넘어가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보통교육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연스럽게 상급학교로 진학하듯이 그냥 특별한 어떤 학문적인 탐구에 대한 의지나 진로를 연계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가는 기관인 것처럼 대학 교육이 바뀌었죠. 성격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처럼 뭐 근호시적인 지식의 탐구, 교양을 엄청나게 강조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학에 있어서의 학문적인 성격이나 역량 같은 것들 또는 요구사항들은 점차 줄어들고, 반대로 졸업 이후에 진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점점 강조가 되죠. 예를 들면은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부생이 학과에서 졸업을 하려면 4학년 때 졸업 논문을 썼어야 돼요. 그런 학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석사 수준의 논문이나 박사 수준의 논문까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내가 해당되는 전공 영역에 대한 주제를 잡아서 논문의 형태로 쓰고 그 부분에 대한 심사를 받아서 졸업 자격을 획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졸업 논문 제도가 있었거든요. 선생님들 중에 혹시 졸업 논문 쓰신 분들 계세요? 선생님 쓰셨어요? 아니죠. 조금 늦게 다니셨나, 대학을?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졸업 논문 지금 학부 과정에서 뭐 요구하는 거 거의 없어졌어요. 뭐 이제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졸업 과제, 졸업 작품 이런 형태로 일종의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학습의 성과를 결과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봐라 정도인 거지, 그걸 반드시 논문의 형태로 작성해라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석사과정 하면은 학점이수로 졸업 석사학위 취득하는 거는 그런 꿈의 생각도 못 했죠. 그냥 수료가 되는 거지. 논문 못 쓰면 수료하는 거죠. 수료하는 건데 지금은 교육대학원만 하더라도 논문 쓰는 사람보다 학점이수로 졸업하는, 연구보고하고 졸업하는 비율이 거의 한 8대2? 교육학 관련 전공만 하더라도 학점 더 이수하고. 과거에는 일반 대학원은 박사과정은 교육대학원처럼 특수대학원 졸업자는 원서를 못 냈어요. 그거 아세요? 네. 제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을 가려면은 내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아도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을 다시 들어왔어요. 특수대학원 석사 학위는
쉽게 말하면 박사과정 진입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또는 퀄리피케이션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그럼 어떻게 보면은 같은 석사학인데 일반 대학원에서 교육학 전공하나 교육대학원에서 전공하나 같은 석사학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좀 바꿨냐면은 지금도 유지되는 게 특수대학원 출신은 학점을 좀 더 들어라.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왜 같은 대학원인데 같은 대학원 석사학인데 어디를 졸업하면 뭐 30학점을 들어도 되고 어디는 뭐 6학점을 더 들어야 되는지 조금씩 하죠.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닥터럴 디그리 중에 EDD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말로 치면은 닥터 오브 에듀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교육학 박사죠. 그 교육학 박사는 주로 이제 현장 전문가들이 받거든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뭐 교육청의 장학사나 이런 분들이 똑같은 박사 과정을 하는데 이분들은 논문을 안 써요. 우리로 치면은 연구 보고서 같은 케이스 리포트를 작성을 해요. 그게 통과가 되면 닥터럴 디그리를 줘요. EDD를.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약간 학문적 전통을 고수하는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그 성격들은 조금씩 크라이테리아가 내려가고, 그죠? 네. 허들이 좀 내려가고, 반면에 어떤 실무적인 것, 그 다음에 뭔가 이 학위나 이 교육과정의 결과가 어떤 경제적이나 실제적인 어떤 베네핏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거를 준비하는 성격들은 조금 더 강화되는 이런 성격들이 있는 거죠.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학문에 있어서의 자본주의화 이런 거 되는 거죠. 우리 이재윤 선생님 뭐 산단에 계셔서 잘 알겠지만 학문적인 연구 성과를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뭐 특허 출원을 한다든지 기술 사업화를 한다든지 해서 파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뭐 이공계라도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연구가 나왔다. 그럼 그걸로 그냥 대학의 사명은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연구자들 또는 대학에서 새롭게 발견해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걸 뭔가 경제적인 상품이나 가치로 전환하는 과정은 산업계의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학에서 그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학 안에서 창업도 하고, 회사도 만들고, 막 해가지고, 대학이 우유도 팔고, 예? 빵도 만들고, 이런 시기가 된 거예요.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전형이죠.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쭉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과 학문 또는 자본주의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 체제로서의 교육 시스템 이러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전통이라기 보기에는 어떤 그 관행, 뿌리 깊은 어떤 인식 같은 것들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페이지 정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중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는 수준을 넘어서 의무교육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중등교육까지가 의무교육이 된 게 1990년 후반인가요? 중학교 교육과정 의무교육되고 정확하게 연도는 안 되는데 예전에 의무교육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 6년 과정만 의무교육이다 라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점진적으로 의무교육이 되면 이게 최근까지도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의무교육인데 왜 돈은 내고 다니냐.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뭐 학교 공납금 또는 뭐 이런 거 냈었거든요. 교과서 비용 이런 거 냈죠. 근데 말 그대로 국가에서 해당되는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이건 의무입니다 라고 하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 국가 차원의 국가 차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역할 또는 과업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뗄 수가 없는 논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적인 발전의 혜택을 받아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같이 연동이 잘 이루어진 나라에 속하는데 많은 나라들을 살펴보면 법적으로는 의무교육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요자가 교육에 대한 수요자가 자기가
돈을 내고 뭔가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을 받는 형태.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교육의 형태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초등교육을 처음에 이제 의무교육화 하고 나서 중등교육이 이제 보편화가 됐죠. 초등교육을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진학해야 될 상급 학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개방되는 수준을 넘어서 의무교육까지 확산이 됐고, 서로 근본이 다른 두 개의 교육명이 결합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목적과 역할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초등교육은 노동자, 기초적인 문해력을 갖춘 노동인력의 양성. 중등교육은 학문탐구라든지 말 그대로 그 사회의 어떤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되는 교육과정.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이 되고 나니까 졸업하고 나서 모든 졸업자들이 생산 현장으로 가는 건 아닌 거죠. 그럼 상급학교 진학을 해야 돼. 근데 중등교육은 원래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었으니까 입학 요건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웠단 말이에요. 잘 안 보내죠. 예를 들면 사립 귀족 학교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 보딩스쿨 막 이런데 막 교복 입고 다니고 기숙사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유럽에 또는 미국의 그 전통 있는 학교 같은 것들을 보면 뭔가 상급학교, 대학, 고등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율과 통제 속에서 막 이 리더들이 양성되는 뭐 영국의 뭐 이튼 스쿨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중등교육기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런데 돈은 있어요, 사람들이. 자본을 축적했으니까. 근데 우리 자식이 귀족이 아니라고 이튼 스쿨을 못 보내는 거야. 그럼 이튼 스쿨에 해당되는 대응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거죠. 정치적인 파워가 중산층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초등교육이 노동자를 길러내는 일이었다면 중등교육은 그들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는데, 이질적인 목표를 가진 두 개의 학교 체제가 이제 한 트랙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로 이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초중등교육을 서로 결합하려는 시도가 100년 이상 지속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초등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정 사이에 단순한 어떤 격차, 단차, 교육과정이 확 뜁니다. 그거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뭘 하냐면 초등학교 6학년들 대상으로 중학교 1학년 예비반 이런 걸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국민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을 하는데 5학년 아이들한테 6학년 예비반 이런 걸 하진 않아요. 선행학습을 시킬 뿐이지.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은 애들한테 중학교 예비반을 하고 중학교 2, 3학년 애들한테는 고등학교 예비반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교육과정상의 격차가 다른 학년에 비해서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 교과 편성이 달라지잖아요. 교과 편성도 달라지죠. 수업 시수 배분도 달라지죠. 뭔가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면 초등학교에서는 많은 경우에는 한 선생님한테 모든 교과목을 지도를 받았다 그러면 중학교 가서부터는 교과목별로 선생님이 있죠. 교과교실제 하면 애들이 대학 수업처럼 선생님들의 교실을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뭔가 체제가, 두 개 체제가 뭔가 다른 체제야. 근데 이게 하나로 묶여 있어. 그죠? 그래서 이런 단차나 불연속성이 거듭 모든 교과에서 다양한 형태로 관찰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과거에는 별개의 교육기관이었던 거를 하나로 묶어 놓으니까, 한 시스템 안으로 묶어 놓으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두 단계를 끌어다 붙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은 바로 표준화다. 그것은 예전이라면 당연히 초등학교에만 적용되던 원리라는 거예요. 대량 생산의 원리, 교육에 있어서 이거는 초등교육에만 적용되던 것이었는데 이제 초등과 중등을 붙여놓으니까 중등에서도 사회적인 리더를 양성하고 뭔가 사유하도록 하고 토의토론하게 하던 교육 방식에서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 수업 시수를 정해서 어떠한 학습 결과를 기대하는지를 사전에 공지하는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결론을 보시면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봤을 때 형식 교육의 초점이 달라져 버렸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노시스에서 에피스테모의 전환, 초등교육의 역할과 중등교육의 역할이 달랐던 것이 한 체제 안으로 묶이게 되는 이러한 양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극적이고 굉장히 전향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공교육의 앞선 교육의 형태들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졌다라는 것을 제대로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 교육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사실은 뭐 특별하게 교육사를 전공해서 우리나라의 1900년대 초반이라든지 아니면 1800년대 교육이나 학교 교육 기관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학교 교육은 그냥 내가 경험했던 학교 교육이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1940년대, 50년대, 60년대에도 이런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졌겠거니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사실은 근 100여 년 전 또는 150여 년 전에 극적인 학교 교육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진화하는 다른 모든 것들처럼 학교도 그 자체가 복잡성의 총체성을 그 흐름 속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러한 것들이 교사의 일과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를 아는 만큼 새로운 미래, 앞으로의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논하려면 이전의 교육적인 변화의 흐름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표준 획일화 교육의 역사적인 어떤 맥락을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의 지식과 학습은 어떤 것에 가치 중점을 두느냐에 대해서 오진덕 선생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때요? 심리주의와 관련돼서 사실은 심리주의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폭넓게 지금 이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습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기제 또는 장소로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 또는 심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대비되는 개념으로 행동과 심리는 일종의 이제 몸 안과 몸 밖 뭐 이렇게 이제 구별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학습에 있어서 이 몸 바깥에서 외현적으로 눈에 관찰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한쪽의 대응 이론과 몸 안에서 인간의 안에서 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조금 더 초점을 둔 일종의 하나의 또 대응 이론이 있다. 이거를 이제 심리주의라고 본다면 심리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간이 학습을 한다라는 건 마치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그런 행위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특정한 어떤 설명체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거를 보통 뭐라고 불러요? 인지주의 안에서도 인지주의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중간 정도 레벨의 컨셉이에요. 인지주의 안에도 여러 모형들이나 여러 이론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김민재 선생 스터디할 때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혹시 사람이 학습하는 거를 컴퓨터에 빗대서 맞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짚는 건 이 말은 정보처리 이론 또는 정보처리 모형이라고 얘기하죠.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모델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두뇌의 펑션을 세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가 감각기억,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동기억 또는 작업기억이라고 표현되면서 짧게 머무르다 가는 단기기억이 있죠. 그 다음에 단기기억에서 처리된 정보가 영구히 저장되는 곳이 어디예요? 장기기억인 거죠. 그래서 기억의 종류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누고 실제 이제 1960년대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여기 이제 뭐 뇌를 촬영을 하니까 어떻게 되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 기억이나 작업 기억에 해당되는 뇌의 위치가 어디다,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가 되더라. 정보의 형태라든지 속성에 따라서 또 활성화되는 부위가 좀 다르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단기 기억을 관장한다 그러면 해마, 뇌에 해마 모양으로 생긴 부분이 있는데 술 먹고 나서 필름 끊기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어저께 저녁에 뭐 술이 들어간다 까지만 생각이 나고 눈 떠보니까 집에 와 있어. 그럼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해마가 알코올에 의해서 위축이 되면은
활동은 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뭐 얘기도 하고 버스 타고 집에도 오고 했는데 알코올 때문에 그게 워킹이 안 되니까 그 해당되는 시간의 정보를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 기억할 때는 뭐 어떤 방식으로 내 어떤 특정한 부분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것들, 뭐 예를 들면은, 그럼 인간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래서 뭐, 회화적인 정보.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크게 보면은 귀로 들어서. 그죠? 예. 청각적 정보라고 하는 거. 이런 형태로 물론 이제 촉각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외부 세계의 정보를 수집을 하잖아요. 무슨 냄새야. 그러면 후각을 통해서 외부 세계의 정보를 우리가 획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보고 맛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 다 했네. 5개. 그죠? 이런 형태로 외부 세계 정보를 받아들여요. 이건 당연히 감각기억인 거예요. 감각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있는 게 아니라 신체에 해당되는 감각기관에 있는 거예요. 맛을 잠깐 보면 아 맵다 그러면은 맵다라고 하고 확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잠깐 머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나를 꼬집었어요. 아 아파. 살짝 통각이 남아있죠. 이거 감각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근데 굉장히 짧죠. 사실은. 만약에 한 번 꼬집었는데 이게 계속 아파요. 3년 전에 연애할 때 살짝 여자친구가 꼬집었는데 아직까지 여기가 아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죠?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머물다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대신에 아프다라는 정보는 워킹 메모리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판단을 하는 거지. 상대방이 나를 꼬집었을 때 이게 친근의 표시냐 아니면 정말 열받아가지고 나를 해치려고 꼬집었느냐 아니면 이것과 이것 사이 어디 중간 정도냐 이거 잘못 판단하면 다른 리액션이 나가는 거예요. 여자친구는 나 아유 반가워가지고 꼬집었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못 봤어? 그러면서 이렇게 떡 꼬집었는데 갑자기 나를 왜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서 뭐 방어기질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워킹 메모리에서 이 정보를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예를 들면은 뭐 왜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꼬집은 정보가 들어왔느냐 과거에 여자친구가 나를 꼬집은 적이 있었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상황과 그때 처리했던 정보와 지금 내가 받아들인 정보를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고 분석하고 재조합해서 여자친구가 오래간만에 만난 나를 반가워서 꼬집었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면 거기에 맞는 리액션, 수행을 하죠. 말을 하든지 뭐 윙크를 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나를 와서 팔을 잡아 비틀었다. 그러면 이거는 여자친구가 꼬집은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정보를 처리했기 때문에 다른 리액션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형태로 정보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컴퓨터가 다른 결과물들을 출력해내는 것처럼 우리의 정보는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에 있는 정보들을 두뇌가 처리를 해서 그 처리된 내용을 바깥으로 인출하는 결과물을 인출하는 행동이다. 굉장히 러프하고 간략한 형태로 축약해서 정보 처리 이론이나 인지주의에서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 이용석 선생님 발제하는 내용이 나오겠지만 학습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효과적인 교수 학습은 학습자가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정보의 양을 조절한다든지 이 학생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준다든지 그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뭐 컴퓨터 사양들이 워낙 좋아졌는데 한 20년 전 노트북 꺼내가지고 지금 인터넷 접속해서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버벅대죠, 버벅대. 그때 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와 지금 우리가 인터넷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자체가 워낙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초기에 1990년대 후반이나 이럴 때 인터넷 연결되고 하면은 주로 이제 텍스트 형태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한 거죠. 왜? 그림이나
멀티미디어는 용량이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터넷 환경 또는 컴퓨터가 대용량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간단한 바이트 단위로 된 텍스트 위주로 왔다 갔다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멀티미디어가 개발이 되고 멀티미디어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상용화가 되니까 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CPU라든지 램이라든지 컴퓨터의 용량들이 늘어나게 되고 인터넷의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랑 소프트웨어적인 스킬 같은 것들이 대용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끔 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컴퓨터 기술의 발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관점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뭐 그렇게 자극 환경이라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태어나서 불과 한 200년 전의 조선시대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800년대 초반. 영조시대 정도 됐겠죠. 그럼 태어나가지고 내가 다른 뭐 비행기 타고 외국을 간다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응애하고 태어났더니 뭐 집안에 뭐 형제자매 가득 있고 좀 사는 집이다 그러면 뭐 새끼 챙겨 먹겠고,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보릿고개 때는 뭐 감자로 연명을 하든지 뭐 아니면 뭐 날품물 팔아가지고 뭘 먹던지 뭐 이랬겠죠? 주변에 뭐 그냥 놀거리가 뭐 있어요. 들에 나가가지고 뭐 무슨 뭐 꽃 같은 거나 따먹고 뭐 머루나 달래 같은 거나 따먹고 냇가에서 멱 감고 더우면 이런 거죠. 그냥 처리해야 될 정보가 많지 않은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계속 내가 그걸 보면서 뭐 저런 게 있구나 없어요. 그런데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인간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 나에게 주는 정보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멀티태스킹 능력이라든지 시각적 정보를 빠르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사람들의 뇌 사진을 찍는다거나 지능 검사를 해본 게 아니니까. 그런데 불과 예를 들면 뭐 70년대, 80년대 학습자의 성향 또는 학습자의 상황과 2000년대 초반의 학습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비교한 부분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뭐 멀티태스킹 능력이라든지 시각적 정보를 빠르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발달했다.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연구들이 뭐가 있냐면 병원에서 로봇 수술 아세요? 다비치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개복을 하지 않아도 이거 복강경처럼 살짝만 로봇 팔 들어갈 수 있는 데만 뚫으면은 로봇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물론 조종은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죠, 당연히. 예. 이 조작을 이제 밖에서 시뮬레이션 조작을 하면 그게 이제 안에서 이제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이 다비치라고 하는 로봇 시스템이 수술 시스템이 처음 개발이 됐을 때 이거를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연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뮬레이터가 있었어요, 이것도.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의과대학 보면은 여기서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조작을 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이 조이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조작을 막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가상의 환자 안에서 로봇팔이 막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숙달되는 걸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한 걸 보면은 50대 임상 경험이 많은 교수님, 이분은 개복수술 해가지고 외과 서전으로는 아주 탁월한 분이야. 그러니까 경험도 당연히 많죠? 20대 의과대학 학생, 똑같이 스타트 포인트로 했어요. 다비치 수술에 대한 시뮬레이터를 조작하는 거. 결과는 어디가 더 빠르게 숙달 능력이 향상이 됐을까요? 20대. 왜 그럴까요? 그것도 그렇고 20대의 의대생은 어릴 때부터 뭘 했냐면은 조이스틱으로 컴퓨터 게임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작하는 게 손에 익은 거야. 근데 의사 선생님은 메스 들고 뭐 수술 도구를 잘 활용을 하지만 뭔가 이걸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임상 술기경은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뭔가 환경적인 정보를 처리하고 내가 그 안에서 수행을 하는 게 환경에 영향을 좀 받는다. 정보통신 기술이 어떤 환경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인지적인 어떤 학습에 있어서의 과정 같은 것들이 충분히 차이가 있겠다.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사실은 이 장에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앞부분에 무엇을 지식으로 보냐. 그러니까 이 1-2장의 주제는 뭐냐 하면 두 가지 주제예요. 지식은 뭐고 학습은 뭐냐. 이 시대에. 네. 왜 그러냐면 학습이라는 게 뭐예요? 학습을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뭘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뭘 배우고 습득하는 거예요? 지식을 배운다. 그럼 지식이 뭐예요? 그래서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이 시대에 학습이라고 하면은 가치 있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특히 지식을 무엇으로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 내용이 이 지금 발제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두 번째 그 대시에 규율과 질서, 지식의 숨은 기하이라고 표현된 거, 요 메타포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지식을 외재적이다. 학습자 바깥 세상에 존재한다. 그리고 안정적이다.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거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 아, 이건 지식이고 이건 지식이 아니야. 또는 내가 가진 지식과 저 사람이 가진 지식이 달라. 이거는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오케이 할 수 있는 게 지식이라는 거죠. 외재적이고 안정적이며 객관적인 실체다. 무엇이? 지식이. 지식이라고 불리는 무언가는 학습자의 바깥에 존재하고 그 성격은 안정적이며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아, 이것은 가치 있는 알미다 라고 인정받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전통이 수세기 동안 확산되어 왔다. 이거는 연구방법론에서 철학과 관련된 논의를 했을 때 두 가지의 철학적 논쟁 또는 철학적인 논의의 영역, 연구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엇과 무엇이 기억이 나시나요? 인식론과 존재론. 그렇죠? 네. 여기에 그 두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내부에 존재하느냐? 외부에 존재하느냐? 그 지식은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들 중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 진리라고 하면 뭘 진리라고 할까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만 않으면 돌 그러면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도와주세요. 변하지 않는 뭐 변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뭐 질서 같은 거. 질서 좋다. 또 변하지 않는 뭐 질서. 변하지 않는 질서, 변하지 않는 지식, 변하지 않는 암. 뭐 이런 거를 예를 들면 대충 지금 어떤 바운더리가 좀 잡혔죠? 왜 또 한숨을 쉬세요? 줄이려고 막 줄이라고 이게 막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 학기 내내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수학습 이론 그러면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는 게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일까? 약간 보면은 테크니컬한 부분. 학습에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교수자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수업은 이런 형태로 해야 된다. 이게 교수학습 이론 클래스의 핵심 학습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세요. 예를 들면은 교수 방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PBL을 해야 된다. PBL도 뭐 프로블럼 베이스냐, 프로젝트 베이스냐, 뭐 현장 중심 교육을 해야 된다. 플립 러닝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가 사실은 굉장히 본질적인 영역까지는 안 와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하던 일에 이런 게 좀 부족하니까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필요해. 그러면 또 우르르 또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좀 부족해. 또 우르르 글로 가요. 계속 도는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제가 한 20, 30년 이 학교 현장이라든지 또는 대학 교육에서 교육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또는 교수학습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걸 논의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약간 좋게 말하면 트렌드고 나쁘게 말하면 유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어떠한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깊이 생각을 안 해보더라. 이거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테크닉을 논하기 전에 또는 구체적인 어떤 산출물, 교수 모형 또는 어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 전에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육이라고 하는 또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은 뭐냐. 이거를 한번 일단 탐색을 한번 해보고 더 중요한 건 나의 주관. 교육 연구자 또는 실천가로서 내가 생각하는 참된 배움과 가르침은 무엇이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또는 참고할 수 있을 여러 가지 이론 체계나 테크닉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내가 원하면 금방 습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인데 중간에 까먹었잖아.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인식론과 존재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뭐 변하지 않는 질서, 변하지 않는 어떤 지식이나 알면 우리가 진리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진리라고 하는 거 거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거짓이면 안 되잖아요. 변하지 않는 참이어야 하는 거죠. 그죠? 네. 절대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가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진리가 존재한다. 오케이. 1명, 2명, 3명, 4명. 네 분의 선생님과 이거 흥미로운데요? 다음 주에는 4대4로 나눠가지고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그럼 나머지 네 분은 약간 지금 갸우뚱 정도? 또는 절대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진리는. 그쪽에 가까운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우연찮게 또 이렇게 앉으셨어, 지금. 그게 사실은 이제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뭔가 우리의 현실 세계, 유한함과 한계가 있는 현실 세계와 구분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이데아적인 세계라든지 뭐 이런 우주적인 질서가 온전하게 작동하는 세계와 뭔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죄악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작동이 잘 안 되는 세계 구분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 그런데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수준을 진리가 갖춰야 되는 엄격성의 수준을 조금 다운그레이드 시키면 예를 들면 하루는 24시간 지구는 태양계를 365일로 주기로 도는 거죠. 이거는 수천 년간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 범위 안에 있는 한 어쨌든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물론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엄청나게 높은 산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물의 끓는 점이 평지보다 낮아진다.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는 참된 명제라는 거죠. 근데 이런 체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과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참된 진리 또는 참된 지식이라고 여기는 체계도 엄청나게 많은 예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얼마든지
참이 아닌 거짓된 상황, 거짓된 명제로 바뀔 수 있다라는 데 웨이트를 주게 되면 이제 더 나가면 회의주의에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너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건 굉장히 한시적인 참에 불과해. 그래서 우리가 인식론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지식에 있어서 상대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좀 구별된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학교 교육에서는 그러면 객관적인 지식을 가르친다 또는 주관적인 지식을 가르친다. 학교는 객관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학교는 주관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다. 두 개 명제 중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또는 여러분들이 택할 수 있는 명제는 어떤 명제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객관적 지식, 주관적 지식. 그럼 뭘 객관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는 객관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다 라고 하면 무엇을 객관적 지식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죠. 복잡해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이거 뭐 약간의 어떤 정치적인 논쟁과도 연결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1948년을 정부 수립일로 볼 것이냐 건국일로 볼 것이냐 건국연도로 볼 것이냐 그게 사실은 단어 하나 차이인데 그 안에는 저 아니죠? 그 안에는 엄청난 사실은 가정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논쟁들과 관련돼서 파악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예. 일제 강점기나 일제 식민지 시대의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친일 부역자나 친일 매국노로 볼 것이냐, 어쩔 수 없는 근대화 과정의 희생양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학교는 주관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은 언중들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객관성의 판단 준거는 무엇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의해서 해당되는 지식이 성격이 바뀔 수도 있느냐. 물론 이게 당연히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바뀌어요. 성격도 바뀌죠. 예를 들면은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60년대, 70년대에는 때려잡자 공산당이에요. 반공이죠. 그러다가 90년대 이후 들어와서는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공산당과 또는 김일성의 김일성 일가 독재를 하는 뭐라 그럴까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지만 그 정권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은 우리의 한민족이다. 그러니까 해방의 대상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바뀌는 거죠. 그 현실은 그대로죠. 북한이라고 하는 게 정치체제가 48년, 50년 이후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네,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북의 관계라든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레토릭 또는 정치적인 지향점에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시대적인 시간 프레임 안에서만 담보되는 그런 어떤 성질의 것이냐. 뭐 사실 논의할 게 굉장히 많고 이걸 따지면 교육과정 철학으로 가야 돼요.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근데 교육과정 철학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문성의 영역이다라고 봤어요. 학교 교육에서 예를 들면 교과의 내용을 무엇으로 편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교과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이꼴 대학 교수들이죠. 네? 이분들이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이 사회의 요구와 앞으로의 변화상을 바라보고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안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해당되는 지식의 영역이 잘
전수되거나 개발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교수들도 정치적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이라는 거는 정파적인 뭐 예를 들면 무슨 당과 밀접한 연관을 이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활용도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변경이 필요한 교과목들이 있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런 걸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예를 들면 교육학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대학 교육에서. 제가 교육학 교수지만 그래서 내년부터 박사과정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수예요. 아니 이런 얘기를 내가 할 수 있겠느냐고요. 놀라지 마시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익이 아니라 뭐 아니면은 생존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된 상황에서는 마치 해당되는 지식의 영역이 매우 객관적이고 매우 안정적이고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레토릭에 갇혀서 실제 교육의 어떤 변화 또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재밌는 논문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논문의 내용은 추석 연휴 때 자만 오면 한번 살펴보세요. 통합과학이라는 교과목을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 이게 너무 마치 대학 교육이 분권화되어 있는 것처럼 분절화되어 있는 것처럼 전공 간에 이게 칸막이식으로 장벽이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왜 이거 고등학교 교육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문이과를 구분하는 거를 사실은 법제적으로도 문이과는 없었거든요. 교육과정상 이거는 편의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쪽 영역을 좀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는 트랙과 이쪽 영역을 집중적으로 하는 트랙이 있었을 뿐이지 이것을 문과다 이과다 해가지고 구분해서 뭐 하는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문이과 통합을 하면서 뭐 이제 교육과정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무슨 시도가 이루어졌냐면은 융합과학 교과목을 만들어서 지금 예를 들면 뭐 사회 그러니까 생물, 화학 뭐 또 뭐가 있어요? 물리, 예? 지구과학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아마 그 네 과목이었던 것 같아. 이게 나눠져 있는 거를 예를 들면 주제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현상이 있을 때 이거를 물리학적 개념으로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생물학적 개념으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통합적인 좀 시각을 이거를 이제 핀란드에서는 PBL이라고 하는데 핀란드의 PBL은 Phenomenon Based Learning이에요. 현상 기반 학습. 우리가 접하는 현상 안에는 다양한 지식의 관점이나 지식의 접근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들이 현상 안에 복합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이것들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지식을 먼저 배우고 나서 해당되는 현상을 물리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현상 자체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는지를 볼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자. 이게 핀란드 교육의 2010년대 중반의 교육과정 개편의 큰 흐름 중에 하나였어요. 어쨌든 그래서 융합과학 교과목을 만들기로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해당되는 전공에 있는 교수님들 또는 교과교육 교수님들을 모여다가 교과서 지필진을 꾸렸어. 그러면은 다들 과학자잖아요. 과학자니까 뭐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 이걸 놓고 우리는 이런 형태로 좀 서술을 하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주면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논의가 정말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 논문을 쓴 사람은 그 교과서 집필 과정을 쉽게 말하면 서포트하는 그 연구소의 연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보는 거지. 간사 역할을 하면서 고명하신 자연과학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융합과학적인 내용들을 풀어낼 것인가 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상은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왜 거기서 숟가락을 얹어? 이게 이 주제가 왜
거기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논의가 진척이 하나도 안 돼. 그래서 교과서를 책임지피라는 교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요. 단원을 4분의 1씩 쪼갰어. 주고 여기 물리학과 교수님들이 쓰세요. 여기 생물학과, 여기 지구과학과, 여기 뭐 학과 쓰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제목은 동합과학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이면에 감춰진 이 객관성의 허울이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오늘 또 이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몇 가지를 좀 짚을 게 사실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지식과 관련된 그죠? 그래서 이 인식론과 존재론과 관련된 논의 이거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제 연구박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식론과 존재론에 대해서는 러프하게 나와 선생님들이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뭐 책을 한 권 사서 보시든 아니면 관련된 논문들을 보시던 간에 계속 근원적인 질문과 관련된 무엇을 하다 보면 인식론과 존재론적 개념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이 교육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 그런데 느낌상 이거 인식론적 질문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인식론과 존재론 뭔가 내가 나름대로 설명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전체적으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유기체라고 하는 인간이 대응하는 형태다. 이게 학습에 대한 관점이고 바깥의 행동적인 대응으로 나타나는 게 행동주의, 내부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심리주의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행동주의라든지 인지주의라든지 구성주의와 관련된 학습이론의 제반 논의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흐름상 봤을 때 지능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별도 섹션이에요. 여기서 논의하는 건 아니고 왜 이게 핵심 내용은 산업화와 표준화로 인해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이 표준화라고 하는 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됐는가, 특히 평가와 결합돼서 평가 결과를 해석하는 준거로 표준화의 개념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표준화된 표준 분포 또는 정규 분포에서 정상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양극단에 위치한 학생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양의 방향으로 남들보다 평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떤 능력이라든지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은 문제될 게 없죠. 영재학급이라든지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을 받지만 이쪽 음의 지역에 있는 분포를 형성하고 있는 학생들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그럼 노멀의 반대말 뭐예요? 애브노멀이죠.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을 바라보는 게 과연 타당하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테스트의 결과가 평균에서 엄청나게 멀어져 있는 최저점을 받은 학생이라고 했을 때 얘가 정상이 아닌 상황이냐. 그 얘가 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그동안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다양한 도구나 검사지를 통해서 진단을 했는데 실제 기대하고 만드는 건 뭐냐면 정상분포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실제적으로 인간의 지능이 정상분포의 형태를 띈 도구는 측정 결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고 평균 예를 들면은 검사지 이름을 까먹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능검사 도구, 측정 도구가 있거든요. 미국 사람이 개발한 거를 우리나라에서 번안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평균이 예를 들면 100에서 103 정도다, 지능지수가. 그러면은 또 표준 편차 정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예를 들면
128이나 132 정도 이상이면 엄청나게 뛰어나서 상위 몇 프로에 해당이 되고, 70에서 80 사이, 78에서 80 사이다 그러면은 이거 보통 뭐라 그러냐면 요새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경계성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지능을 과연 해석하는 거, 그룹의 특성들을 해석하는 게 올바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로 이제 지능과 관련된 이걸 든 거죠. 이 정상분포의 함정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개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나온 게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진도가 늦기는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음 우리가 교실 수업에서 교수활동과 표준회계라 교육을 하는 데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논의를 조금 더 깊게 하려면 두 챕터, 2장, 3장, 4장을 한번 쭉 그냥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더라도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쭉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내가 발제할 부분들은 한 번 더 읽는 거야, 그 챕터는. 그 다음에 앞선 논의랑 이게 대꾸를 이룰 거 아니에요. 1장의 얘기와 2장의 첫 번째 챕터는 대꾸를 이루고,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책을 읽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1장부터 뒤에 장까지 쭉 가는 방식이랑 1-1 읽고 2-1 읽고 3-1 읽고 4-1 읽고 시대적 맥락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식학습은 뭐고 교수학습은 뭐냐, 이렇게 주제별로 챕터를 읽어 나가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4개의 매트릭스가 딱 머릿속에 들어오려면은 한 번은 이렇게 일단 훑고 나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와중에 나는 공부를 한다라는 것들도 보여주고, 얼마나 훌륭해요. 제가 박사과정 가더니 애가 바뀌었어, 그러면서 이런 것들도 한번 틈틈이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보시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우리 이용성 선생님 발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